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 플러스입니다. 철도노조의 72시간 경고 파업이 14일 끝났습니다. 열차 대란은 없었지만 노조는 인력 충원 등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다음 달 무기한 파업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나경열 기자입니다. 철도노조의 파업 마지막 날 출근길에 오른 시민들은 큰 불편을 겪지 않았습니다.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이 서울시와 연계 운행하는 광역전철에 대체 인력을 집중 투입해 열차 운행을 거의 정상화했기 때문입니다. 파업 기간 60에서 70%대로 떨어졌던 KTX와 일반 열차의 운행률은 단계적으로 정상화됐습니다. 하지만 파업의 불씨는 여전합니다. 노조는 안전업무 직원 정규직화, 4조 2교대를 위한 인력 충원, 인건비 정상화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기업인 철도공사 인건비 인상은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정부 차원의 협의와 결정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또 철도공사만 인건비를 올려줄 경우 다른 공기업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습니다. 노조는 다음 달 중순까지 협의가 진전되지 않으면 무기한 파업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들은 불안하다는 반응입니다. 서울 시내로 자주 나옵니다만 불편을 많이 지금 당할 거라고 충분히 생각을 하고 노선이 연결이 잘 안 되면 버스라도 타고 나와야죠. 코레일 노사는 실무 교섭을 재개할 계획이지만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지는 현재로선 불투명합니다. 연합뉴스TV 나경열입니다. 재벌 그룹들은 많은 거래를 계열사끼리 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것도 있지만 총수일가 배를 불려주기 위한 경우도 적지 않아 당국의 감시 대상인데요. 중하위 재벌보다 10대 재벌이 또 총수일가 지분이 많을수록 내부 거래가 여전히 많은 실정입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지난해 삼성과 현대차, SK, LG 등 10대 재벌의 내부 거래 총액은 9조 원 이상 늘어 150조 원을 넘었습니다. 증가율도 6.4%로 59개 공시대상 기업 집단 내부 거래 증가율 3.7%를 앞질렀습니다. 큰 재벌들의 내부 거래가 더 빨리 늘었다는 건데 내부 거래 금액이 많이 늘어난 곳도 SK, 현대중공업, 현대차 등 상위 재벌들이었습니다.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은 곳일수록 내부 거래 비중이 커지는 점도 특징입니다. 총수일가가 100%를 가진 계열사의 내부 거래 비중은 20% 이상인 회사의 2배가 넘는 24%입니다. 규제를 피해 내부 거래를 늘리는 모습도 뚜렷했습니다. 총수일가 사익 편취 규제 대상 기업의 내부 거래 비중은 2.9%포인트 줄어든 반면 총수 측 지분이 20% 이상, 30% 미만인 곳처럼 기준을 벗어난 사각지대 기업 333곳에선 0.7%포인트 늘어난 겁니다. 이들 기업의 내부 거래 금액도 27조 원대로 규제 대상 기업의 거의 3배였습니다. 사익 편취 규제 대상 회사에서 사각지대 회사로 변동된 회사들의 영향도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서 규제 회피 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각지대 기업의 거래 90% 이상이 수의 계약인 것도 의심스러운 대목입니다. 정부는 총수일가 지분 30% 미만 기업도 사익 편취를 규제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지난해 국회에 제출했지만 여전히 계류 중이라 손을 쓰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국내의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 수가 8만여 명을 넘으며 월 평균 보수는 1,300여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사와 약사, 변호사, 회계사 등 개인 사업자로 신고한 19개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는 올해 8월 기준 총 8만 6,48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들 전문직의 월 평균 보수액은 약 1,301만 원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직종별 월 평균 보수는 안과 의사가 약 4,171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산부인과 의사, 일반외과 의사, 성형외과 의사 순이었습니다. 위장 취업을 한 뒤 직장 가입자인 척 속여 건강보험료를 덜 내는 얌체 고소득자들이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이 자유한국당 김명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년 8월 말까지 허위 직장 가입자로 적발된 사람은 3,202명, 이들이 탄로한 건보료는 163억 2,300만 원에 달했습니다.
이들은 소득이 있는데도 위장 취업해 건보료를 줄이거나 별도 사업 소득이 있으면서 피부양자로 등록해 건보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 수법을 썼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무역 분쟁을 시작한 지 15개월 만에 부분 합의에 이르면서 세계 금융시장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우리 경제 역시 긍정적 영향이 기대되는데요. 하지만 수출을 중심으로 불확실성이 걷히고 반등의 계기를 잡았다고 보기엔 아직 부족하다는 평가입니다. 이순국 기자입니다. 지난 주말 고위급 무역 협상을 벌인 미국과 중국은 부분 합의, 이른바 미니딜을 성사시켰습니다.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추가 관세 인상을 보류하는 대신 중국은 최대 500억 달러, 59조 원 규모의 미국산 농산물을 구매하기로 한 겁니다. 세계 경제를 뒤흔들어 온 양국 간 무역 분쟁이 시작 15개월 만에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면서 우리 경제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미중이 부분 합의를 이뤘다는 소식 뒤 첫 거래에서 국내 증시는 1% 넘게 올랐고 원달러 환율은 하락했습니다. 경제 심리 개선 효과와 함께 일각에서는 10달째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수출 등 실물 경제 반등에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타결을 위한 첫 단추를 꿰는 것일 뿐 남은 협상의 향방은 알 수 없다는 게 연구기관과 전문가들의 일반적 평가입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협상이 아직 타결된 건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우리 수출이 크게 긍정적인 영향을 볼 거라고 기대하는 것은 좀 무리라고 생각됩니다. 이미 각국 경기가 하강 곡선을 그리기 시작한 점도 수출 반등 기대를 제약하는 요인입니다. 정부 관계자도 협상 교착 국면에 물꼬가 트인 측면은 있지만 어느 방향으로 갈지 단정할 수 없는 단계라며 추이를 신중하게 들여다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승국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직후 치솟던 돼지고기 도소매 가격이 뚝 떨어졌습니다. 소비는 줄어드는데 공급은 늘고 있기 때문인데 제값을 받지 못하는 돼지 농가들의 시름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이 대형마트가 팔고 있는 삼겹살은 100g당 1,650원. 삼겹살 값이 크게 떨어진 가운데 15% 할인 행사까지 벌이기 때문입니다. 삼겹살 100g당 가격은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직후 꾸준히 올라 지난 7일 2,100원대까지 올랐지만 지난주부터 꾸준히 하락세를 보이며 1,900원대까지 내렸습니다. 삼겹살 기준 소매 가격이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일과 1년 전 가격인 2,000원대, 평년 가격인 1,990원대보다 떨어졌어도 아직 소비자들은 선뜻 돼지고기를 사지 않습니다. 네, 저희도 돼지고기는 최근에 잘 안 먹고 있고요. 대신 소고기랑 닭고기 다른 고기류 많으니까 그런 거나 생선 같은 거 주로 먹고 있습니다. 이 대형마트만 해도 지난달 17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삼겹살 매출이 작년 동기 대비 17.8% 줄었는데 수입 소고기와 닭고기 매출은 각각 75%, 38% 늘었습니다. 축산업계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을 우려한 농가들이 출하를 앞당겨 공급은 늘었는데 소비가 줄어 걱정이라고 말합니다. 도매시장이 보통 하루에 3,000도 정도 작업하는데 30-40%가 넘게 공급이 된 거죠, 갑자기. 한돈협회는 정부가 강원도 남방안개선 10km 이내 희망하는 농가에 한해서도 수매, 살처분 신청을 받고 있어 돼지고기 공급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제조업체들의 체감 경기가 올해 2분기에 잠시 상승했다가 3분기에 이어 4분기에도 연속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전국 2,200여 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4분기 경기 전망지수 BSI를 조사한 결과 3분기보다 1포인트 하락한 72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수가 100 이하이면 경기를 부정적으로 보는 기업이 더 많다는 뜻입니다. 수출 기업들의 경기 전망 지수는 85로 2분기보다 3포인트, 내수 기업 경기 전망 지수는 69로 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대한상인은 경기 전망 지수 하락 이유로 일본의 수출 규제, 내수 부진, 미중 무역 분쟁 등을 들었습니다. 시간 남을 때 스마트폰으로 모바일 게임 하는 분들 종종 보이죠. 그런데 이 중 상당수는 중국에서 개발한 겁니다. 반면 국산 게임은 중국 당국이 막아 2년 넘게 현지 진출을 못하고 있는데요. 중국 게임은 어떤지 몰라도 양국 간 게임 산업의 룰은 매우 불공정한 것 같습니다. 서영석 기자입니다.
국내 모바일 게임 시장 인기 순입니다. 1, 2위를 포함해 10위권 안에만 중국 업체 게임이 3개나 들어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 게임의 중국 진출은 꽉 막혀 있습니다. 중국 당국이 자국 내 게임 판매와 운영에 필요한 허가인 판호를 2년 넘게 안 내주고 있는 탓입니다. 2017년 그 사드 관련해서 한한령이 있었지 않습니까? 게임이 중국 진출을 위해서 꼭 필요한 판호 발급을 지금까지 2년이 넘도록 단 한 건도 받지 못했습니다. 영업 환경만 불공정한 게 아닙니다. 국내 진출 중국산 게임에는 표절과 선정성 시비가 꼬리표처럼 따라다닙니다. 국산 게임 캐릭터와 이미지를 노골적으로 베끼는 것도 모자라 여성을 성적 도구화하는 장면도 미성년자에게 노출되고 있습니다. 현재 인기 순위 2위인 중국 게임은 한국에 서비스하면서 동해를 버젓이 일본해로 표기해 무리를 빚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중국 게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게임 내용에 대한 사전심의나 사후 관리를 통해서 중국 게임을 적절하게 통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저작권 침해는 세계적 문제인 만큼 선진국과 공조해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TV 서영석입니다. 강력한 부동산 규제에도 집값 오름세가 계속되자 정부가 의심스러운 부동산 거래에 대한 고강도 합동조사에 나섰습니다. 연말까지 실시되는데 현장 단속 첫날인 14일 대규모 아파트 단지 주변 부동산 중개업소들은 대부분 문을 닫았습니다. 배삼진 기자입니다. 서울 송파구의 한 상가에는 10개가 넘는 부동산 중개업소가 있는데 두세 곳만 문을 열었습니다. 인근의 또 다른 상가 역시 마찬가지로 한참 손님이 몰릴 시간대인데도 대부분 불이 꺼졌습니다. 국토부와 국세청, 금융위 등 32개 기관이 대규모 합동조사에 나서자 아예 문을 닫은 겁니다. 서울 대규모 아파트 단지 주변 부동산들은 단속이 나온다는 소식에 하나 건너 하나씩 문을 걸어 잠긴 채 영업을 중단했습니다. 일부는 가게 문을 내리고 손님을 바깥에서 만나거나 주말에는 아예 단체로 야유회를 가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규제 강화에도 가격 오름세가 계속되자 이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인데 자기 자금 없이 집을 사거나 소득 출처가 불분명한 미성년자가 거래하는 것을 집중 단속합니다. 이런 소식에 지난주부터는 매물을 걷어들이는 집주인이 생겨나고 있고 사겠다는 문의도 크게 줄었습니다. 중개업소들은 가을 이사철을 맞아 전세 거래까지 끊길까 봐 걱정하는 모습입니다. 저희가 불법 범법자는 아니잖아요. 단기성으로 해봐야 어떤 효과를 얻을지 불만은 많죠. 문을 연다고 해가지고서 마음 편할 것도 아니고. 부동산 거래가 크게 줄어든 상황에서 가격 급등 현상이 발생한 책임을 중개인들에게 돌리려는 처사라고 주장합니다. 정부에서 집값 올려놓고 부동산 책임은 아니잖아요. 자금 조달 계획서라는 걸 작성하기 때문에 이름 없는 돈으로는 도저히 집을 못 사요. 정부는 오는 12월까지 서울 강남 4구와 마포구, 용산구, 성동구 등 집값이 들썩이고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단속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대한민국 50만 구직자의 일자리 현황을 데이터로 풀어봅니다. 투데이 데이터 뉴스 시간 진수민 캐스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데이터 뉴스 시간입니다. 국정감사가 시작되면서 근로소득세에 관한 다양한 개선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개선책이 나오고 있고 그 이유는 뭘까요? 데이터 뉴스에서 살펴봅니다. 네, 월급 전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만큼 월급을 통해 나가는 부수적인 돈들이 많다는 건데 근로소득세도 그중 하나죠. 제대로 책정되면 더없이 좋은 세원이지만 노동자에게 많이 부담인 경우도 있고요. 실제로는 어떤가요? 네, 얼마 전 유성엽 대한정치연대 의원이 기획재정부로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근로소득세수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 13조 4천억 원 수준이었던 세수는 지난해 38조억 원 수준으로 10년간 283%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그러니까 근로소득세가 매년 9.7%가량이 증가한 셈입니다. 같은 기간 내국 세수는 233조 7천억 원에서 254조 8천억 원으로 약 90%가
상승했는데요. 이에 반해 근로소득세는 가파르게 증가했다는 뜻입니다. 네, 근로소득세의 경우 임금 노동자의 수나 실질 소득이 증가하면 함께 늘어나는 거잖아요. 이 때문에 세수가 증가한 것은 아닐까요? 네,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선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우선 노동자 수를 파악해야겠죠. 2009년엔 근로소득자가 약 133만 명이었는데요. 2018년에 180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물론 증가하긴 했지만 근로소득자 수는 35%가량만 늘어나는 반면 세수는 그 사이에 3배 가까이 상승한 겁니다. 특히 통계청 가계 동향조사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전국 가구의 근로소득 증가율은 0에서 3%이거나 많이 늘어도 5%가량 증가했는데 반면 전체 근로세수는 매년 9.7%씩 더 거친 것입니다. 더욱이 2016년에는 가계의 실질 근로소득 증가율이 0% 수준이었는데요. 근로소득 세수는 전년보다 14.6%가 더 거쳤죠. 이 때문에 유성엽 의원은 양극화를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월급쟁이의 노동소득에 대한 과세보다는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임금은 10년 전보다 크게 오르지 않았는데 근로소득세만 크게 오른 거군요. 분명 이에 대한 비판을 제고해야 할 측면이 있을 것 같은데 다음엔 또 어떤 지적사항이 나왔나요? 네,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지난 10일 국세청에 제출한 연도별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 및 근로소득세 비중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근로소득자의 상위 1%, 약 18만 명이 납부한 근로소득세액은 11조 3,290억 원으로 전체 근로소득세액의 32.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는데요. 특히 상위 0.1%인 18,005명의 경우는 이들이 납부한 근로소득세액이 전체 12.8%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합니다. 상위 0.1%의 노동자의 경우 근로소득세액이 우리나라 근로소득 총액의 3%를 차지하고 있는데 실제 근로소득 비중 대비 근로소득세 납부액 비중을 살펴보면 약 4.3배가량의 차이가 난다는 것이죠. 더욱이 상위 0.1%가 납부하는 근로소득세액은 하위 80% 근로소득자가 납부하는 근로소득세액보다 더 많았는데요. 이 때문에 근로소득세액의 재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른바 복지국가에서는 고소득자일수록 근로소득세액을 높게 책정하는 편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판단이 이뤄져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일용직 노동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에도 이의를 제기한 경우가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17년도 기속 순수 일용직 노동자 소득분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순수 일용직 노동자의 1인당 평균 소득은 968만 원인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그런데 일용직 노동자의 절반인 248만 명은 연소득이 300만 원 미만, 또 그중에서도 117만 명은 연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상인 51만 명은 3천만 원의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이 중 15만 명은 5천만 원을 넘어 일용직 노동자 사이에서도 양극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 부분 역시 민감한 부분인 것 같아요. 고소득 일용직 노동자의 경우 실제 열심히 일한 만큼 많이 소득을 버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단순히 양극화가 심해졌다고 이야기하는 건 지나친 주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문제는 근로소득세의 세율인데요. 현행세법상 일용직 노동자의 소득세는 하루 단위로 일용 근로소득에서 15만 원을 공제하고 약 6%의 최저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 의원의 주장은 고소득 일용 노동자의 경우 일용 노동자라는 이유로 6%의 최저세율과 누진세 예외라는 분리과세의 혜택을 누리고 있어 부담 능력에 비례한 과세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이 때문에 연소득이 5천만 원이 넘는 일용 노동자에게는 6에서 42%의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습니다. 네, 근로소득세에 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근로자 입장에서는 최대한 적게 내는 것이 반가울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세수에 대한 불만 여론도 많다는 뜻이겠죠.
세원 활용에 대한 대국민적 동의와 보다 세분화된 세율 적용을 통해 근로소득세 국민적 합의가 이뤄질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데이터 뉴스 시간 진수민 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고용플러스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